저는 인천공항 출발 게이트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유럽 여행 티켓이 들려 있었죠. 45살 이제야 처음으로 떠나는 해외여행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을 둘러보니 모두가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젊은 여성들, 비즈니스석 탑승을 기다리는 정장 차림의 남성들. 저만 유독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낡은 캐리어 하나와 등에 맨 작은 배낭이 전부였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는 제가 살던 좁은 원룸이 있겠죠. 월세 내느라 허덕였던 그 작은 공간 말이에요. 스튜어디스가 음료수를 물어봤을 때 저는 무료인 물만 달라고 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은 와인을 주문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행이 내 마지막 일지도 몰라.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떠오른 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입에 그 말을 넣어준 것 같았죠.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비행기는 계속 밤하늘을 날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까지의 제 인생을 돌아보니 별게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다가 작은 식당 아르바이트, 그 다음엔 편의점 야간 근무. 꿈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 특별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죠. 그렇게 혼자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중년이 되어 있었어요. 통장 잔고를 보면 늘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을 결심했어요. 적금을 깨고 보너스까지 보태서 마련한 돈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 돈으로 뭘 더 유용한 걸 하지라고 말했지만 저는 한 번쯤은 제대로 된 여행을 해보고 싶었어요. 기내식이 나왔을 때도 감사했습니다. 집에서는 라면이나 컵밥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거든요. 플라스틱 포크로 먹는 기내식이지만 이렇게 하늘 위에서 먹으니 특별해 보였어요. 승무원이 담요를 나눠줬을 때 저는 그 따뜻함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누군가의 작은 친절에도 쉽게 감동하게 되었어요. 아마 너무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잠시 눈을 붙였다가 깨어보니 벌써 몇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창밖으로 보니 프랑스 대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착륙하면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진짜 유럽에 온 거구나 싶었죠. 세관을 통과하고 공항 로비에 나왔을 때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프랑스어 영어들이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순간 또다시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여행이 내 마지막 일지도 몰라.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마치 예언 같다고 할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있다 보니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는 거겠죠. 환승 게이트로 향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번 여행만큼은 정말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온 여행인데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의 환승구역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저는 로마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빈 좌석을 찾아 헤맸어요. 대부분의 의자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죠. 한 구석에 비어있는 좌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자리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70대 정도로 보이는 수염을 기른 서양인 남성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 옆자리에 앉았어요. 할아버지는 저를 힐끗 보시더니 작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친근한 느낌의 미소였어요. 어디서 오셨나요? 할아버지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발음이 좀 특이했어요. 독일어 억양이 섞인 것 같았죠. 저는 어설픈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로마로 가는 중입니다. 아, 한국인이시군요. 아름다운 나라죠. 저는 스위스에서 왔어요.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그 주름들이 묘하게 슬퍼 보였어요.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산 사람의 얼굴 같았달까요? 혼자 여행하세요? 네, 처음 하는 유럽 여행이에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저도 혼자예요. 아니,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고 해야겠네요. 무슨 뜻인지 몰라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는데 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듣고 있었어요. 가족도 잃었고 친구들도 떠났어요. 결국 남은 건 돈뿐이었는데 그 돈마저 더러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돈이 더러워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평생 돈이 부족해서 고생만 했던 저로서는 그런 고민이 생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놀라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손아귀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느낌이 와요. 정직한 사람 같다는 느낌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눈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조금 무서웠어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맡기고 싶어요. 뭘 맡긴다는 거죠? 저는 당황해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지고 살아온 짐을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해요.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냥 여행객일 뿐이에요.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고요. 그래서 더 좋아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말투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마치 마지막 기회라도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는 알려져야 할 진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실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침묵하고 있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저는 할아버지의 말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무슨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저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일은 할 수 없어요. 아니에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당신의 눈을 보면 알겠어요. 그때 공항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로마행 비행기 탑승이 시작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할아버지가 제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약속해 주세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하겠다고. 무슨 일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할아버지가 드디어 제 손을 놓아줬습니다. 저는 얼른 짐을 챙겨서 탑승구로 향했어요. 뒤를 돌아보니 할아버지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마지막까지 제 마음에 남았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전해주려는 듯한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도 그게 정말로 중요한 만남이었다는 걸 몰랐습니다. 로마행 비행기에서 저는 계속 그 할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로마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수속을 밟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어디론가 몰려가고 있었죠. 응급 환자가 생겼나 봐요. 옆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이 말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쪽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할아버지였어요. 파리에서 만났던 제 손을 잡고 이상한 말을 했던 그분 말이에요. 의료진들이 급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장마비인 것 같아요. 의식이 없어요. 의료진 중 한 명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졌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나니 그 자리에 검은색 가죽 가방이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했지만 양심상 그럴 수가 없었어요. 가방을 집어서 공항 직원에게 가져다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이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뭔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죠. 공항 안내 데스크를 찾아가는 길에 가방의 지퍼가 조금 열려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안에서 하얀 봉투 하나가 삐죽 나와 있었어요. 그 봉투에 뭔가 글씨가 적혀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자에게라고 한글로 적혀 있었거든요. 제 이름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알았을까요? 분명히 처음 만나는 사이였는데 말이에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저를 주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서 그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종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나는 한스 밀러다. 만약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을 것이다. 선자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운명이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제가 이걸 읽게 될 거라고 확신했던 걸까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글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평생 잘못된 일에 관여했다. 돈을 위해 진실을 묻어버렸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걸 방관했다. 이제 그 죗값을 치를 때가 되었다. 유언장의 내용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저는 화장실 칸막이에 기대서서 계속 읽었습니다. 이 가방 안에는 한 거대 기업의 비리를 증명하는 자료들이 들어있다. 수십 년간 은밀하게 수집한 증거들이다. 선자 씨, 당신이 이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제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왜 하필 제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이 자료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사람의 목숨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경고가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관광객인데 이런 위험한 일에 왜 휘말려야 하는 걸까요? 선자 씨가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부디 올바른 선택을 해달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유언장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거든요. 가방 안을 더 살펴보니 정말로 수많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독일어나 영어로 된 문서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사진들도 있었고 녹음 파일이 들어있는 USB도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닫고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파리 공항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여행이 내 마지막 일지도 몰라. 그때는 그냥 이상한 생각이라고 여겼는데 지금 보니까 예언 같았어요. 정말로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았거든요. 어떤 방향으로든 말이에요. 로마 시내 호텔에 도착한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할아버지의 가방을 보니까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침대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유언장 말고도 정말 많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대기업과 관련된 자료들인 것 같았어요. 숫자로 가득한 장부들도 있었고 은행 계좌 내역서 같은 것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몰라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뭔가 심각한 내용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사진들을 보니까 더 놀랐습니다. 어떤 사진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류 가방을 주고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몰래카메라로 찍은 것 같았죠.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서 노트북에 연결해 봤습니다. 여러 개의 음성 파일들이 있었어요. 재생해보니 독일어로 된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내용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목소리 톤으로 봐서는 뭔가 은밀한 거래를 하는 것 같았어요. 간간이 영어 단어들도 들렸는데 머니, 컨트랙트, 사일런스 같은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제 방 앞에서 멈춰 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얼른 노트북을 끄고 숨을 죽였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을 보니 밤 12시가 넘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봐도 조용했어요. 그런데 문 밑으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서 있는 게 맞았어요. 저는 가방을 얼른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봤는데 정말로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작은 쪽지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가진 것을 알고 있다. 내일 오전 10시에 판테온 앞으로 나와라. 혼자 와야 한다. 영어로 적힌 짧은 메시지였어요. 글씨체가 또박또박해서 누군가 신중하게 써놓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다시 잠그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정말로 할아버지가 경고했던 그 사람들이 나타난 거였습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계속 복도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다시 오지는 않을까 해서요. 새벽 3시쯤 되니까 정말 피곤해졌어요. 잠깐만 눈을 붙이자 했는데 갑자기 창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르. 누군가 창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4층에 있었는데 어떻게 창문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니 건물 외벽에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창문에 매달려 있는 게 보였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그 사람이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 모서리에 몸을 숨겼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방이 어디 있어?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억양이 독일식 영어 같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 것이 아니야.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이야. 남자가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도 열어보고 화장실도 확인했어요. 저는 가방을 침대 밑에 숨겨놨다는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어디 숨겨뒀나?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다른 투숙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화장실에 가는 소리였어요. 남자는 그 소리를 듣고 창문 쪽으로 후퇴했습니다. 내일 판테온에서 보자. 가방을 가져와.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창문으로 빠져나갔어요. 저는 얼른 창문을 잠그고 커튼을 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된 동작도 하기 어려웠어요. 침대 밑에서 가방을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다행히 아무것도 건드린 흔적은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계속 창문과 문을 번갈아가며 확인했어요. 혹시 또 누군가 들어오지는 않을까 해서요. 새벽이 되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고민이 생겼어요. 정말로 판테온에 나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유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안전해질까요?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일단 그들을 만나보겠다고요.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뭘 원하는지 알아야 다음 단계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판테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아서 다행이었어요. 혼자 있었다면 더 무서웠을 텐데요. 가방은 호텔 금고에 맡겨두고 왔습니다. 정확히 10시가 되자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어젯밤 제 방에 침입했던 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신사였어요. 선자 씨인가요? 그 사람이 한국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발음이 조금 어색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어떻게 제 이름을?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앉아서 이야기하죠. 근처 카페로 들어가서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람은 커피를 시키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엿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프랑크입니다. 한국에서 3년간 일한 적이 있어요. 뭘 원하시는 거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간단해요. 한스 밀러 할아버지가 남긴 가방을 우리에게 주시면 됩니다. 왜 그래야 하는데요? 그건 원래 우리 회사 자료들이거든요. 한스가 훔쳐간 것들이에요. 프랑크의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유언장에는 분명히 자신이 잘못된 일에 관여했다고 적혀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도 곤란해질 거예요. 프랑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충고하는 것 같은 톤이었어요. 당신은 그냥 우연히 휘말린 거잖아요. 굳이 복잡하게 만들 필요 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저는 우연히 휘말린 것 뿐이었어요. 굳이 이런 일에 깊이 관여할 이유가 없었죠. 가방을 넘겨주시면 우리가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프랑크가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봉투가 꽤 두꺼웠습니다.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호기심에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유로화 지폐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대략 계산해봐도 몇 천만 원은 되어 보였어요. 이건 뭐죠? 당신이 겪은 불편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입을 다물고 있어 달라는 부탁의 표시기도 하고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은 현금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이 돈이면 집도 살 수 있고 남은 인생을 편하게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그 자료들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독일어도 모르시고 유럽 법률도 모르시잖아요. 프랑크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저는 정말로 그 자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점심을 못 먹고 있는 저를 보고 선생님이 몰래 빵을 사주셨던 일이요.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는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친구에게 빌려 입고 다녔어요. 고등학교 때는 야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었습니다. 대학은 경제적 이유로 포기했고요. 평생 돈이 부족해서 포기해야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행도 그중 하나였어요. 45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온 이유도 그 때문이었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프랑크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바라보며 갈등했어요. 정말로 이 돈을 받고 가방을 넘겨줘 버릴까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할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이 떠올랐어요. 공항에서 제 손을 잡고 간절하게 부탁했던 그 모습 말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고 했던 그 말들이요.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물론이죠. 하지만 너무 오래 끌지는 마세요. 우리도 급한 일이거든요. 프랑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명함 하나를 건네줬어요. 결정하시면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24시간 언제든 받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봉투 안에 돈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모아도 만들기 어려운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할아버지의 유언장 내용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그 말들 말이에요. 카페를 나와서 로마 시내를 걸어다니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제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걸까요? 호텔로 돌아가서 가방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혹시 제가 놓친 중요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니 놓쳤던 부분이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 작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드러내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구원이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자료를 넘겨주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죄를 드러내라고, 즉 세상에 알리라고 한 거였습니다. 가방 안을 더 뒤져보니 또 다른 봉투가 있었어요. 이건 어제 못 봤던 건데 가방 안쪽 주머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거대한 기업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정리된 장부였습니다. 비록 독일어였지만 숫자와 날짜들을 보니 대충 무슨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수십 년간 탈세를 해왔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줬으며 환경오염을 은폐해왔다는 내용 같았습니다. 장부에는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 관련자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요. 사진들도 더 발견했습니다. 어떤 공장에서 유독 폐수를 강해버리는 모습을 찍은 것 같았어요. 또 다른 사진에는 정치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검은 가방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USB에서도 새로운 파일을 발견했어요. 독일어 음성 파일 말고도 영어로 된 대화 내용이 있었거든요. 내용을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환경보고서는 조작해야 해. 실제 오염 수치를 공개하면 우리 회사가 망한다고. 정치인들은 돈으로 입을 막을 수 있어. 문제는 언론이야. 언론도 광고비로 조절 가능해. 걱정하지 마. 이런 식의 대화들이 여러 개 녹음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로 오랫동안 증거를 수집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 독일 회사가 한국에도 공장을 세우면서 비슷한 일들을 벌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한국 공장 부지 매입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줬고 환경 영향 평가도 조작했다. 한국 언론들도 돈으로 조용히 시켰다. 몇몇 기자들이 의혹을 제기했지만 광고비 압박으로 기사를 막았다. 제가 한국 사람이어서 더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졌다는 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장부를 더 자세히 보니 피해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물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었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증거들이 수십 년간 은폐되어 왔던 거죠. 할아버지도 그 일에 관여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았어요. 문서들을 보다 보니 할아버지의 정체도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한스 밀러는 그 회사의 고위 임원이었어요. 비자금 조성과 은폐 작업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마음이 바뀐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암으로 죽었는데 회사의 환경오염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깨달은 거죠. 유언장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내 아내와 딸, 손자까지 모두 암으로 잃었다. 우리가 버린 독성 물질들이 그들을 죽인 것이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을 구하려는 마음이었던 거죠. 저는 책상에 앉아서 모든 자료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히 그 회사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프랑크가 준 돈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돈을 보니까 다시 갈등이 되었습니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넘어가면 제 인생이 편해질 텐데요. 하지만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당신 같은 사람에게 맡기고 싶다. 할아버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창밖을 보니 로마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거운 결정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예상했던 대로 프랑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그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죠.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랑크는 스페인 계단 근처의 고급 호텔 로비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50대 여성 한 명이 함께 있었어요. 제 동료 마리아입니다. 우리 회사의 법무팀장이에요. 마리아는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했습니다. 서울대에서 법학을 공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자 씨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셨으면 해요.
마리아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스 밀러는 우리 회사를 30년간 속여온 사람이에요. 회사 기밀을 빼돌려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죠. 그게 사실인가요? 증거도 있어요. 한스가 경쟁사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은행 기록들이 있거든요. 마리아가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정말로 한스 밀러 명의의 계좌에 큰 금액이 입금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건 변명이에요. 자신의 배신을 정당화하려는 거죠. 프랑크가 끼어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의로운 일이라면 왜 죽기 직전에 낯선 사람에게 맡기겠어요? 정식 절차를 밟아서 당당하게 공개했을 텐데요.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저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 할아버지가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맡겼을까 하고요. 우리가 제시하는 조건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마리아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1억 원을 현금으로 드리고 추가로 유럽 전체 여행 경비도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한 달간 머물 수 있어요. 제 눈이 커졌어요. 1억 원이라니 제가 10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저희 한국 지사에서 좋은 일자리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연봉 7천만 원에 각종 복리후생까지 포함해서요.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었어요. 이걸 받으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습니다. 단지 그 자료들을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이 일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시면 돼요.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그런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워졌습니다. 선자 씨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기업 기밀을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범죄에 연루된 거죠.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냥 공항에서 주워온 건데요. 법적으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업 기밀을 소지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프랑크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이미 이탈리아 경찰에 신고했어요. 선자 씨가 우리 회사의 기밀 자료를 불법 소지하고 있다고요. 뭐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물론 지금이라도 자료를 돌려주시면 신고를 취하겠습니다. 서로 좋게 끝내는 거죠.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들의 제안을 거절하면 정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세요. 오늘 밤 12시까지만 기다리겠어요. 그때까지 결정하지 않으시면 경찰이 직접 찾아갈 거예요. 마리아가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로 배신자일 수도 있고 제가 괜히 복잡한 일에 휘말린 것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정말로 할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간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을까요? 그리고 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유언장을 썼을까요? 호텔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놓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면서요. 그러다가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USB 파일 중에 한스 밀러 자신의 육성으로 녹음된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30년간 이 회사의 비리를 은폐하는 일을 해왔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죽어갔는데도 침묵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양심을 팔아버린 것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내 가족들도 모두 잃었다. 우리가 만든 독이 결국 내 가족까지 죽인 것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이 녹음을 들으니까 확신이 섰어요. 할아버지는 배신자가 아니라 참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라도 옳은 일을 하려 했던 거고요. 그날 밤 11시 50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했어요. 현명한 결정을 하셨군요. 프랑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호텔 로비에서 만났어요. 가방을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어요.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프랑크가 얼른 가방을 열어서 내용물을 확인했어요. 잘하셨어요. 약속대로 돈을 드리겠습니다. 프랑크가 큰 봉투를 건네줬어요. 정말로 1억 원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죠? 할아버지가 정말 배신자였나요? 아니면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였나요? 프랑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어차피 끝난 일인데. 제게는 중요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확신하고 싶거든요. 한스 밀러는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회사를 위해 일했지만 마지막에 배신했죠. 그럼 그가 폭로하려던 내용들은 사실인가요? 프랑크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 표정을 보니까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장된 부분도 많고 맥락이 왜곡된 것들도 있어요. 과장이라고 하시는데 그럼 환경오염은 실제로 있었다는 거네요. 프랑크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일어나서 가방을 다시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이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하겠어요. 프랑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선자 씨, 지금 뭘 하는 건지 아세요? 당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도 할 거예요. 저는 가방을 들고 로비를 나갔습니다. 프랑크가 뒤따라오면서 소리쳤어요. 선자 씨, 돌아오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서 로마 시내로 향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호텔에 돌아가서 짐을 챙겼어요. 이제 여기 있으면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다른 호텔로 옮겨야 했습니다. 새로운 호텔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검색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자료들을 언론에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알아봤습니다. 독일의 주요 언론사들을 찾아봤고 환경 관련 NGO들도 검색해봤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탐사보도 기자들의 연락처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건 독일의 한 환경단체였어요. 영어로 이메일을 보내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다음날 아침에 답장이 왔어요. 매우 중요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직접 만나서 자료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들은 로마까지 와서 저를 만났어요. 한스 밀러가 남긴 자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국제적인 스캔들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신의 안전이 걱정됩니다. 괜찮아요. 이미 결심한 일이에요. 환경단체 사람들은 자료를 복사해서 여러 언론사에 동시에 배포하기로 했어요. 그래야 압력을 받아도 진실을 막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독일의 주요 일간지에 기사가 나왔어요. 30년간 은폐된 환경범죄, 내부 고발자의 유언장이 밝혀낸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엄청난 반향이 일었어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 그리고 한국에서도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 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30% 폭락했고 CEO는 사임을 발표했어요.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직접 나서서 증언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결국 저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어요. 로마의 한 호텔에서 국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한국인 관광객이었어요. 우연히 공항에서 한스 밀러 할아버지를 만났고 그분의 마지막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쏟아내는 질문에 하나씩 답변했어요. 왜 돈을 받지 않고 공개를 선택했나요? 처음에는 정말 고민했어요. 제게는 큰 돈이었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저버릴 수는 없었어요. 두렵지 않았나요? 무서웠어요. 지금도 무서워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특히 환경오염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고마워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협도 많이 받았어요. 그 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신변 보호를 받아야 했어요. 몇 달 후 그 회사는 결국 수백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어요. 환경 복구 비용도 부담해야 했고요. 많은 임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회사의 국내 공장에 대한 재조사가 시작되었어요. 역시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공항에 나와서 맞이해주는 사람들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감한 선택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거든요. 돌아와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환경 관련 NGO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하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한스 밀러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분이 저를 선택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돈보다는 양심을 택할 사람이라고 본 거였겠죠. 그런데 사실 완전히 솔직하게 말하면 아직도 가끔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월세를 낼 때나 병원비가 나올 때 말이에요. 그때 1억 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자회견장에서 했던 말을 떠올려요. 이건 내 돈이 아니라 진실이다. 그 말을 할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제 평생 가장 당당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비밀이 있어요. 사실 카메라가 꺼진 뒤에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거든요. 더 큰 스캔들과 관련된 자료였어요. 그 서류를 보면서 잠깐 망설였어요. 이것도 공개해야 하나 아니면 이 정도에서 그만둘까 하고요. 아직도 그 서류는 제 집 금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 금고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인간의 욕망은 정말 끝이 없구나 하고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모든 유혹이 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중요한 건 올바른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비록 예전보다 복잡해졌지만 더 의미 있는 삶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스 밀러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드릴 수 있어서 기뻐요. 가끔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나요. 그분이 제게 고맙다고 인사하시는 꿈이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당장의 이익보다는 양심을 따르시길 바라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하지만 결국 옳은 일을 했을 때의 그 뿌듯함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제 평범했던 유럽 여행이 이렇게 특별한 이야기가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